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자, 국민의힘의 윤희숙 혁신위원장인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두고 이른바 또 계파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이른바 계파 갈등과 싸움의 연속이다라는 지적이 뼈아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들어보시죠. 대통령하고 밥 먹고 술 먹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밖에 나와서 하면서 호가호위 하신 분들이 그 과정에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국정 운영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고 더 키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신 이런 분들이 인적쇄신 영순이에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쓴소리를 한 건데 윤 전 대통령과 밥 먹고 술 먹고 다닌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인적쇄신 영순이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사과하냐,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인적쇄신 영순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필패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며 주체다라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불편한 심경을 표한 겁니다. 자, 그러자 여당 밖에선 이러다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처럼 혁신이 제대로 꾸리지도 못하고 그만두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박수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저는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윤희숙 위원장이 인적쇄신을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혁신위가 출범했을 때는 인적쇄신과 관련해서는 또 좀 선을 그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혁신위의 역할 자체는 어떤 인적쇄신 혹은 인적청산 이런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합의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혁신위가 출범해봤자 그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는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지금 보면 또 갑자기 이제 윤희숙 위원장이 또 이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적 쇄신 대상들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글쎄요, 뭐 초반에 합의가 있었는데 그와 다르게 얘기가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윤희숙 위원장이 애초부터 저럴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근데 벌써부터 뭔가 이제 지도부와 당내 지도부와 혁신위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모습이어서 이러다 윤희숙 전 의원까지도 안철수 의원처럼 출마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혁신위를 뭐 시즌 1, 2, 3를 다 출범시킨다고 해도 결국에 계속 번번이 비대위라든지 아니면 당내 주류 세력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혁신의 혁자도 꺼내지 못하고 계속 이제 퇴출당하는 그런 모양새가 반복된다면 이게 과연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오히려 좀 지금 보면 약간 쇄신과 개혁을 외치면 계속 당내에서 정치적인 무덤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라 이게 국민의힘의 토양 자체가 어떤 쇄신과 혁신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이 되었느냐라는 것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영 대변인, 옆에서 볼 때 좀 뭐랄까 답답해 보이는 게 뭐냐면 언론의 지적이에요. 어떤 언론은 좀 한심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쓴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지도부가 혁신위원장을 시켜요. 혁신위원장이 뭔가 인적쇄신 얘기를 하면 지도부가 이른바 꿀밤을 때린다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래서 이 혁신위원장이 관두고 다른 혁신위원장을 시켜요. 그 혁신위원장이 혁신 얘기를 하면 또 꼴밤을 때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왜 해? 이게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웃으면 안 돼.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네.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혁신위원장이 계속 바뀐다는 거 그거는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다만 저는 혁신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나온 상태에서 비대위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두고서 평가를 하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비대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본인들이 가름말 타기 힘들다면 전당원 관련해서 투표도 해보는 게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저는 하나 좀 이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1월 달에 국회의원들이 한 40여 분이 관저에 갔습니다. 근데 그 관저를 윤석열 당시 대통령 개인을 지키고자 간 사람이 있느냐? 저는 그거보다는 그때 공수처라는 게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적인 어떤 절차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해서 지킨 부분이 있고요. 너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혁신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맞습니다.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저는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계엄을 했다고 곧 그게 내란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 재판 중에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민주당식으로 그분들이 다 극우입니까? 아스팔트 우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탄핵에 찬성했던 축이 6 정도 되고 반대했던 분들이 4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흘러서 대선에서 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그 혼돈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의 결과론적으로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그때 당신들은 이런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 저 또한 생각이 많았고 그때 당원 그리고 국민들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일화 문제도 마찬가지죠. 김문수 후보 당시 후보님은 단일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김덕수란 얘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단일화 과정에서 그때 지도부는 당원들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83%가 단일화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10일 후보 등록 전에 11일까지 해야 된다는 게 87%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 64명 중에서 후보 교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사람이 딱 2명이에요. 그중에 1명이 윤상현 의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당 지도부에 일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 과정에 여러 가지의 이견이 있었지만 때로는 결단하고 때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문제다? 저는 이거보다는 저희 반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반성이 지금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도 있을 거고 지금 인사 국면에 있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존재감을 가지고 분명히 팩트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쇄신과 반성과 그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나는 괜찮고 나의 헌신과 그런 건 없는 상태에서 상대는 문제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갖는가. 저마저도 당협위원장이고 저도 당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게 많고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괜찮고 당신은 문제다. 이렇게 쇄신의 대상과 주체와 그 객체를 분리시키는 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 지지율이 20% 밑으로 빠진 이유는 뭐냐면요. 전통적인 지지율, 그 지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왜 싸울 때 안 싸우고 계속 이렇게 파편화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에요. 혁신위원장은 사과 안 할 거면 당 떠나라. 강도 높게 얘기했고 당권 주자들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다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의 대상으로 꼽은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좀 많긴 해요. 새벽 3시에 후보 교체한 사람, 단일화 몇 번이나 약속해놓고 배신한 사람, 앞으로 당 공격 비밀된 모습 박제한 사람, 되게 많죠. 당 게시판 문제 수습 안에 내분 일으킨 사람 굉장히 많은데 제 궁금한 건 곽태규 의원님 누구 말이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안철수 의원 때도 그렇고 지금 윤희숙 의원을 혁신위원장을 내세울 때도 그렇고 저런 발언 할 걸 몰랐냐는 거예요. 뻔히 저렇게 굉장히 센 발언을 할 줄 예상되는 사람을 앉혀놓고 꿀밤 때리고 앉혀놓고 꿀밤 때리고를 한 번 당했으면 됐지 왜 계속 하냐는 거예요. 그냥 하든가 자기들이 아니면 얘기를 하게 하든가. 우리 혁신위원장님의 기준에 의하면 뭐 저나 우리 김기영 대변인님이나 인적 쇄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인적 쇄신 대상이다. 중요한 것은 예. 혁신위원장께서는 혁신위원장다운 말씀을 하셨고요. 또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이신 송원석 대표는 또 본인다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당이 어려운 시기에 좀 안정적으로 단합된 모습으로 당을 끌고 가야 될 또 책임이 있는 분이고 혁신위원장은 그래도 우리가 지난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이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 당연히 그런 자세로 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걸로 보여요.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여러 입장을 가지신 당대표 후보들이 나와서 또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인위적인 인적 쇄신은 안 된다 하는 것에는 뭐 혁신위원장님이나 당대표 입장도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은 결국에는 표로 심판을 받는 것이지 당 내에서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지라 이것은
뭐 정치인의 기본과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피플 함께 보시죠. 실루엣만 봐도 알겠는데요. 김정은. 북한 김정은이 요즘 밀고 있는 이 원산 갈마 리조트 관광지구에 러시아 외무장관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외국인 손님, 북러 모든 전략적 문제 함께 초호화 요트에서 회담을 하고 특급 호텔에서 연회를 가졌습니다. 그림 있나요? 자, 우와, 지금 말이죠. 초호화 요트가 바다를 가르면서 질주하고 있는데 이 요트 위에 누가 탑승했나 봤더니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외무장관을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산 갈마지구. 최근 이 북한 김정은이 공을 들여서 완성한 이 관광지구에 러시아 외무장관을 첫 번째 손님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호화 요트 안을 이렇게 구경시켜주기도 하죠.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호화 요트 매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본 토요타 렉서스 차량들이 쭉 줄비하게 서 있고요. 계속 이 북한의 이 카메라도 호화 요트를 주목해서 잡고 있습니다. 김정은뿐만 아니라 리설주도 지금 외무장관 접견에 대동한 것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원산 갈마지구 그림도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이렇게 김주애, 리설주 총 출동을 해서 최근 김정은이 호화 리조트 지구를 오픈을 했습니다. 원산 갈마지구에. 자, 이 러시아가 이 집단 단체 관광객들을 보내줘야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이 원산 갈마지구의 수지 타산이 지금 맞는 상황이에요. 조기현 변호사님. 그렇죠.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이미 군사적 동맹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요. 최근에 러시아 파병 관련된 것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틀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실질 협력, 특히 원산 갈마 지구 중심으로 해서 소위 외화를 벌기 위한 러시아 관광객 유치의 목적이 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현장에서 회담을 함으로써 러시아 북한 간의 동맹 체제를 재확인하고 저 내용들이 이제 또 러시아 초기에도 그대로 공개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목적은 러시아 원산 갈마 지구에 대한 관광 홍보 목적 이게 좀 강하게 된 것 같고요. 어찌됐든 북한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저 관광지구를 만들긴 했지만 결국 찾아올 사람이 제한된다는 거는 실질적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찾아가겠냐. 예,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 서방 세계에서도 접근의 한계가 분명하고 결국엔 우호국인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제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김정은의 행보가 원산 갈마지구와 연계된 어떤 걸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피플 만나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이제 곧 시작되는 전국민 민생 쿠폰과 관련해서 서울 내의 이 구청장들이 자체 사업 중단해야 할 판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재원 마련이 힘들다라는 건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정부가 75%, 서울시와 자치구가 25% 6대4 비율로 이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구청장들이 중앙정부가 선심 쓰고 재원 부담은 자치구 뒷감당이다. 108억 부담해야 돼요. 그다음에 오승록 노원구청장 엄살이 아니고 진짜 돈 없어서 막막하다. 노원구 131억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향 구청장 소비 쿠폰 예산 마련하느라 자체 사업 모두 중단할 판이다라고 곡소리를 냈습니다. 곽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지역구 의원인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정부가 75, 서울에서 이제 25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재정 자립도가 괜찮은 서울의 구청장님들이 저렇게 지금 볼멘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역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요. 지역은 그래도 정부에서 90%, 지역은 10% 이렇게 지금 담당을 하는데 그나마 지역에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은 정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만 부담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한 2, 30억 정도 어떤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재원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앙 정부에서 선심은 쓰고 고생은 이 각 자치 지역에서 한다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렇게 선심성 소비 쿠폰 물론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보다 더 좀 이 지자체들의 어려운 재정 형편 같은 것을 조금 더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네. 자, 핫피플 전해드렸습니다.